기시다 일본 총리는 과거사와 관련해 개인적 입장을 밝혔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는 시찰단 파견 합의, 또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참배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의미, 또 한일 관계 전망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이제 신뢰 관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동안 이제 셔틀 외교의 복원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한일 관계가 좀 정상화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정상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갈 길이 멀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관계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양자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여태까지 이제 보여줬던 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였죠. 대일 정책과 대일 정책의 기조,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사실 보여준 측면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이 사실상 일본이 한국에게 보여준 첫 번째 걸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거나 혹은 완전히 우리가 궤도에 정상화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양 정상 간의 의지는 확실하게 보였고 그게 의미 있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 이제 한국에 방문하면서 과거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예상도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내각의 입장을 충분히 따라간다. 계승하겠다라는 입장은 원칙적인 거였는데 개인적으로 좀 유감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일본 내에서 또 의견이 나뉜다던데. 네, 우리처럼 이제 일본에서도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평가가 좀 나뉘고 있는 것 같고요. 뭐랄까요,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마음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일단 사죄와 반성이라는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발언이 없었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과거보다 조금 이제 오히려 퇴보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이제 한편에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개인의 어떤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진정성을 전하고자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라는 게 이제 한국의 또 다른 시각인 것 같고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각이 좀 나뉩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좀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산케이 신문이라든지 아주 이제 보수 신문지에서는 이제 그조차도 이제 잘못됐다. 사죄 발언으로 이제 보이면 안 된다. 이러한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면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참배가 될 텐데 한일 정상이 함께 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방점을 찍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대부분의 전문가들 포함해서 네. 예상을 못했을 것 같고요. 저 또한 이 부분은 굉장히 놀란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는 당시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한국인이었고 그 중에 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심지어 이 위령비를 만들 때 그러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G7에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함께 가면 좋겠으나 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어떤 그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발표가 된 거는 저는 상당히 좀 놀라운 어떤 그 결과였고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히로시마를 생각할 때 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졌을 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슬픈 기억,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을 강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왜 원폭이 떨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표현들도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원폭 피해자 그 위령비를 같이 참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피해자 그런 그를 강조하는 모습들에 우리가 좀 이제 같이 말리는 것 아니냐, 소위 얘기하는 이런 또 시각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지만 저는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원폭 그 피해자 위령비를 방문을 하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아무래도 피해자분들 그리고 거기 이제 유족분들 그리고 그 위령비를 세우기까지 굉장히 많이 힘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이제 그 어떤 목적이든
어쨌든 총리가 와서 함께 참배를 드린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위로의 마음을 표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큼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행보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만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니까 이 위령비 있는 곳이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 피해자를 위한 위령비는 또 구석에 좀 조그맣게 있다고 들었고, 실제로 일본 총리 중에서도 오부치 총리 정도만 갔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실제 총리가 가는 것 자체도 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의미 있다고 보고요. 네. 위령비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구석에 조금 이제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처음부터 위령비가 이제 세워질 때 뭐 이거는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일본 그 정부 측에 좀 어떤 방해라고 해야 될까요? 선뜻 허가를 안 내주는 것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장소를 찾아가게 된 건데 그렇게 본다면 그 자리에 이제 위령비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제 제일 한국인 분들이 고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네. 그 자리에 있어서 이제 한국인의 어떤 그 당시의 피해를 이제 위로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 총리가 가고 또 총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정상이랑 같이 가서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얘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서 이렇게 오염수가 나오는 것이 안전하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는데 뭐 검증단이 아니라 시찰단이긴 합니다만 시찰단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일본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네. 싶은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국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한국과 중국이 좀 대표적일 것 같고요. 뭐 태도국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한국에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어떤 조치를 허용을 해준 거죠. 시찰단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우리도 갈게라고 할 때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할 명분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한국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예외적인 어떤 그 허가 조치를 해준 것이고 그만큼 한국과 일본의 정상 간에 혹은 정부 간에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걸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이제 시찰을 했을 때 그 다음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시찰단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고 그러면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오든 예를 들어 IAEA와 동일한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런 방류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그걸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안심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로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혹시 논의가 좀 가능하다면 저는 방류가 된 이후에도 계속될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 더 수반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또 중요 방점 중에 하나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업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 얘기하면서 일본의 소부장 업체와의 협업 얘기도 많이 했고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재지정하는데 약간 시간은 걸리지만 지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도 함께 얘기를 해주시죠. 네, 화이트리스트는 이제 한국에서 좀 오해가 많았죠, 처음에. 네, 우리가 먼저 했다. 우리가 먼저 했는데 네. 일본이 안 하니까 뭔가 우리는 다 내주는 것 같고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계속 손해보는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하나 좀 이제 행정적인 절차상의 부분이 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에서 시행령을 바꿨던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일본에서 처음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고 실제로 제외되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하. 마찬가지로 다시 복귀시키겠다. 그리고 다시 복귀가 되는 것까지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양 정상 간의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속도를 낼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기대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조를 강조를 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경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에 좀 강하게 언급이 됐던 부분이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 간에 2019년도에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게 됐던 어떤 계기였죠. 예.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에는 갈등과 대립의 어떤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분야는
보면은 서로 강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반도체가 더 이상 양국 간의 갈등과 대립의 어떤 상징이 아니라 화합과 혹은 이제 공존의 상징이 돼서 결국에는 이게 상생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양국 정상이 이제 셔틀 외교의 복원 얘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려 했고 특히나 생각해봐도 12년 만에 우리 정상이 가고 또 2달 만에 바로 또 일본에서 답방이 올 정도로 빠르게 2달 동안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만큼 좀 빠르게 한일 관계의 복원을 고민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뭐 이제 그러니까 그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측면을 예상을 좀 했었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만 먼저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한국이 많이 했죠. 먼저 가서 손도 내밀었고 일본도 방문했고 네.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일본은 나름대로 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봐서 일본이 한 거는 사실상 많지 않았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일본이 다음에 뭔가 해야 되는데 뭘 할 거야? 라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이 나오고 답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었던 거죠. 다만 언제 올 것인가가 계속 이제 좀 주목이 되는 포인트였는데 올 때는 빈손으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분명히 있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담감은 더 커질 아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본도 뭔가 호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더 길어질수록 부담이 된다는 걸 분명히 일본에서도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G7 전이다 보니까 네. 이게 G7에서 우리가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보면 한국이 연달아서 2번 가는 거죠.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실 좀 부담이긴 합니다. 심지어 한미일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일본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부분에서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할 수 있는 지금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돌아가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차원의 움직임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빠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부담보다는 짧은 시간에 부담을 좀 줄이겠다. 그리고 그것도- 한미일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한국에 넘기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과연 그러면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안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제 한국에 가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 어떤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가는 것까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네. 가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겠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가 다 주목을 받은 것처럼 예.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시다 총리가 가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물론 기시다 총리가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여론도 있지만 반대로 더 이상의 사죄와 반성은 없다라는 여론과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일본 정치 자민당 내에 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극우 보수라고 하는 이제 그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와서 이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지 직접 말로써 표명하지 못한 거는 저는 결국에는 이제 국내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관심 갖는 분야가 이제 한미 핵 협의 그룹 NCG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논의가 계속되다 보면 일본의 역할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우선 이 NCG 자체는 이제 네.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그렇죠. 협의 그룹이죠.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협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을 하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환영의 의사를 표시를 했고 본인들도 만약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고 싶어 할 거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한국과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가
우리가 얘기를 한 거는 물론 이제 일본의 참여 가능성이라는 거는 배제하지 않는다.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마이너스라는 건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인데 그 다음 윤 대통령이 얘기한 발언이 있습니다. 양측 간의 이제 논의가 조금 더 진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NCG 자체는 양자일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만든 이유 자체가 다자에서 한국의 어떤 발언력이 세지 않기 때문에 양자로 만들어서 우리의 발언력을 높이겠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일본이 들어온다? 이건 다시 다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부분을 정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원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건 아마 먼 얘기에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아주 먼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우선은 한미가 먼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한국과 일본 정상 간이 2달 사이에 빠르게 2번 만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네. 아마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다 나오는 입장 같은 게 대중 봉쇄 전략의 일환이다라든지 혹은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한일 관계가 잘 돼야 한중일 관계도 잘 되는 거고요. 뭐 올해 아마 가능하면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3월에 한일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개최가 됐을 때 기시다 총리가 그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고요. 이번에도 언급이 됐습니다. 많이 주목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 한국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부분에 대해서 또 일본이 얘기를 했고요. 그만큼 한국은 결국에는 이 지역에서의 여러 어려움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그게 한중일이건 혹은 한미일이건 어떤 그 협력의 그 소다자 협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다자 협력이건 소다자 협력이건 우선 먼저 손을 잡아야 되는 거는 일본이다. 그리고 그 일본과 손을 잡는 게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고 이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일 책무이죠. 그런 차원의 어떤 판단이라고 보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는 이해는 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한일 관계가 잘 돼야 그다음 한중일도 있기 때문에요. 네. 한중일 관계는 특히나 한일뿐만이 아니라 일중 관계가 안 좋거나 한중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양자 관계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중일 관계를 위해서도 중국이 너무 이걸 진영 논리로 보지 말고 한중일 협력, 지역 협력 그리고 한일 관계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이렇게 한일 관계 또 한미의 워싱턴 선언 이런 거의 배경 자체는 결국 북한의 핵 위협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할 것이냐, 어떻게 도발할 것이냐. 그렇게 만약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네, 아마 이제 북한에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아마 또 북한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북한의 반발이 커질 거다 정도로 이제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안보의 딜레마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협력을 강화해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안전을 담보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의 어떤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한국 국민들을 한국 정부는 지켜야 할 텐데 네. 그 지키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겠죠. 그리고 그 고민에서 나온 게 지금 한미일 협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만약에 북한의 도발이 더 강해진다라고 할 때 한미일 협력을 그럼 여기서 안 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실존하는 위협인 거잖아요. 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핵에 조금 둔감한 측면이 있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또 했네라는 정도로 이제 넘어가는 측면이 좀 있는데 네. 그러기에는 너무 위협이 크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정말 어떤 위협이 있고 그리고 그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짜야
해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저는 한미일 간에 조금 더 긴밀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억지 전략이라고 하죠. 우리가 강하게 방어를 할 때 이런 그 뭐랄까요,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는 게 오히려 좀 애매한 메시지는 상대로부터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좀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뭐 이제 군사적인 행동이나 이렇게 가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협력이 굉장히 공고하고 우리는 그 위협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메시지 발신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